이 화면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딱 만주 같은 허허벌판이죠. 사실 우리나라 산은 원래 나무가 없었어요. 여기는 60년대 경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했던 수많은 정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을 하나 뽑으라면 단연 산림녹화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들은 산림을 조성하는데 모두 실패했는데 유독 한국만이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독일의 환경 매체에서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한국에 취재를 왔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취재를 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의 환경 매체 그린라이프에서 수석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엘레나 슈미트입니다.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월의 일이었습니다. 베를린 환경 포럼에서 한 아시아 연구자의 발표가 제 주목을 끌었죠. 70년대 극빈국에서 OECD 가입국이 된 유일한 나라, 한국의 산림복구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이 1950년대 전쟁 이후 국토의 98%가 황폐화되었다가 불과 30년 만에 완벽한 녹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도 100년 넘게 환경보건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에 가능했을까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더 깊었습니다. 최근 독일 언론은 연일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다뤘고 한국을 환경을 저당 잡힌 산업화의 표본으로 지목했거든요. 지난해 발표된 독일 환경연구소의 보고서는 한국을 환경보호 후진국 5위로 꼽았죠. 산림청이 제시한 데이터는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1960년대 황무지였던 산들이 1990년대에는 완벽한 녹지로 변했다는 그래프는 마치 동화 같았어요. 편집장님과의 대화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해 토론했죠. 편집장님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환경보건 과정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는 막대한 예산과 30년의 시간을 들였지만 아직도 절반도 끝내지 못했어.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황폐한 국토를 복원했다고 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지 않을까? 처음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편집장님은 제 책상 위에 1953년 한국의 민둥산 사진을 한 장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셨죠. 보통 환경 파괴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이건 뭔가 다르지 않나? 결국 저는 3개월간의 장기 취재를 결심했습니다. 편집장님은 산림청 관계자들과의 미팅도 잡아주셨고 현지 통역도 지원해주셨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만약 이 취재가 사실이라면 환경 저널리스트로서 획기적인 사례를 발견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처음 본 한국의 산들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은 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수십 분간 달리는 차 안에서 바다와 도시,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거든요. 특히 영종대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 끝에 빌딩 숲 사이로 녹색 산들이 솟아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독일에서 봤던 무채색 도시 풍경만 떠올리다가 갑자기 마주친 이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제 시선은 차창 밖을 떠나지 못했어요. 사계절 내내 잿빛이라던 한국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산들은 마치 이곳의 수호신처럼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황폐화되었다는 이 산들이 어떻게 이토록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이 과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궁금증을 안고 저는 첫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첫 인터뷰 장소인 산림청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택시가 강남대로를 지날 때였습니다. 한쪽에는 높은 빌딩이, 다른 한쪽에는 푸른 산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특히 양재 시민이 숲을 지날 때는 도심 속에 이런 울창한 숲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산림청으로 들어서며 본 건물 앞 작은 정원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의 딱딱한 관공서와는 달리 아기자기한 나무들과 꽃으로 꾸며진 공간이 친근하게 느껴졌죠. 박민수 주무관과의 만남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딱딱한 공무원이 아닌 환경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였거든요. 그의 넥타이에는 작은 나무심 모양의 배지가 달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나무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화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전쟁 직후 한국의 산림 황폐화율은 무려 98%에 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본 이 울창한 숲은 무엇일까요?
박 주무관은 1시간 넘게 산림녹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통계 자료가 쉴 새 없이 넘어갔고 그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변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외워서 하는 발표처럼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죠. 특히 제 의심을 키운 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말이었네요.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무를 심었을까요? 독일도 경제성장기에는 환경을 뒷전으로 밀었는데 말이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박 주무관의 설명을 지켜보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영국은 200년, 독일은 150년이 걸린 산림녹화를 한국은 어떻게 30년 만에 해냈는지 이 완벽한 통계 자료들이 실제인지 물었죠.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날카로운 질문에 박 주무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네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 앞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서 꺼낸 것은 오래된 가죽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첫 장은 1972년 봄, 민둥산의 모습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산등성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자 같은 장소에 1973년 모습이 나왔어요. 작은 묘목들이 산비탈을 채우기 시작했네요. 매년 봄마다 같은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1975년에는 허리 높이까지 자란 소나무들, 1980년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은 나무들, 1985년에는 울창한 숲을 이룬 모습까지 마치 시간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것 같았죠. 박 주무관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산림녹화 성공 사례를 보여주겠다는 말이 또 다른 정해진 각본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네요. 아침 7시, 박 주무관은 정확한 시간에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차로 1시간 남짓, 도시를 벗어나 북한산 자락의 한 등산로에 도착했죠. 그는 아버지의 앨범 속 첫 번째 사진을 다시 꺼내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였습니다. 제 눈앞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죠. 50년 전 민둥산이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어요. 사진 몇 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안고 이틀 뒤 호텔에서 열린 국제환경포럼장에 들어섰습니다. 자리에는 독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네요. 발표가 끝난 뒤 휴식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뒤돌아보니 반백의 머리에 금태 안경을 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환경학과의 다카하시 켄지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다카하시 교수는 제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의 산림녹화를 취재 중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실제와 다르게 포장되었다는 것이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으로부터 연간 8천만 달러, 유엔으로부터 연간 2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자금으로 외국 묘목을 대량 수입했고 외국 전문가들이 실제 녹화 사업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한국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이 받은 국제 원조 금액, 외국 묘목 수입량, 그리고 정부 통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죠.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분석은 제 전공 분야와도 맞닿아 있었네요. 산림 생태계의 자연 복원 속도로 볼 때 한국의 변화 속도는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었죠. 독일의 슈바르츠발트 숲도 자연 복원에 15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어떻게 30년 만에 가능했을까요? 박 주무관이 보여준 앨범 속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간 한 곳을 찍은 그 기록들도 어쩌면 잘 고른 성공 사례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한국의 산림녹화가 자발적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외국의 도움으로 이뤄진 인위적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빽빽한 숫자와 통계가 적힌 그의 자료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네요. 무언가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부나 학자들의 말이 아닌 실제로 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죠. 강원도 상골의 한 마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1960년대 화전민 정착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네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외국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진 걸까요? 그런 의문을 안고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정자에서 만난 김옥순 할머니는 고사리를 다듬고 계셨어요. 75세의 김 할머니는 17살에 이 마을에 정착했다고 했죠. 할머니는 고사리를 내려놓으시더니 마을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에 묘목을 심느라 허리가 휘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셨네요. 할머니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1962년 4월의 어느 새벽, 마을 사람들이 삽과 괭이를 메고 산으로 올랐다고 해요. 가파른 산비탈을 일구는 작업부터 시작했죠. 쉬는 시간도 없이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는 일이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받은 소나무, 묘목은 금싸라기처럼 귀했다고 해요. 마을 이장은 각 가구별로 묘목을 정확히 200그루씩 나눠주었고 매주 심은 나무의 상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죽은 묘목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했죠. 봄,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가을에는 낙엽을 긁어 거름을 만들었답니다. 할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등골이 휘도록 나무를 심었지만 월급은커녕 쌀 한 대 받은 적도 없었다고. 그저 후손들에게 푸른 산을 물려주고 싶었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마을의 산림관리 체계는 상상 이상으로 철저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나무 보는 날로 정했다고 해요. 아침 일찍부터 마을 청년들이 조를 나눠 산을 올랐고 노인들은 묘목 상태를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을만의 규칙이었네요. 누군가 땔감을 구하려 나무를 베면 마을 회관에서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벌금은 새로운 묘목을 심는 것, 병충해가 발견되면 마을 방송이 울렸고 주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방제 작업에 나섰대요. 할머니는 당시 기록장도 보여주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공책에는 매주 심은 나무의 숫자, 죽은 묘목수, 새로 심은 묘목수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야간 순찰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누군가 몰래 나무를 베지 않도록 밤새 산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도움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주민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을을 나서는 길의 한 장면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담장 옆에서 아이들이 작은 묘목을 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곳은 60년 전통의 어린이 나무 심기 장소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세대가 심은 나무를 이제는 손주 세대가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단순한 정부 정책이나 외국 원조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었던 겁니다. 강원도 마을에서의 경험은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을의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환경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이소연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서울숲 공원의 벤치에서 만난 이소연 활동가가 꺼낸 낡은 사진첩에는 1970년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묘목을 들고 있는 흑백 사진, 학부모들이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심는 모습, 학교 앞마당에 줄지어 선 소나무 묘목들까지. 이 활동가의 아버지는 1973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받은 소나무 묘목 5그루를 들고 온 가족이 동네 뒷산에 올랐답니다. 아버지는 구덩이를 파고 어머니는 거름을 넣고 아이들은 물을 날랐죠. 더욱 놀라웠던 건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봄이면 가정마다 나무를 심었고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물을 주러 다녔대요. 심지어 학교 성적표에도 나무 관리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건 단순히 산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는 일이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생활 문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소연 활동가는 노란색 스크랩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1960년대 신문들이었어요. 에림계 발족식 사진이 실린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마을 사람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산림보호 모임이었더군요. 도시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정 한 그루 운동은 아파트 단지마다 퍼져나갔어요. 매달 나무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우수 가정을 선정해 시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일사일산 운동에 적극 참여했죠.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모아 나무를 사고 주말마다 산에 올라 가꾸는 일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산불 조심 어머니회의 활동은 더욱 놀라웠어요.
1968년의 흑백 사진 속에는 완장을 찬 아주머니들이 산 입구에서 불침번을 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철이면 2명씩 조를 이뤄 24시간 동안 산불을 감시했고 등산객들의 라이터나 성냥을 수거했다고 해요. 겨울에는 산에서 땔감을 몰래 베어가는 사람이 없는지 순찰을 돌았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국의 산림녹화는 국가 정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마을 구성원 모두가 산주인이 되어 자연을 지켜온 거대한 시민운동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가 모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강원도 할머니의 이야기, 이소연 활동가가 보여준 사진들, 그리고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다카하시 교수의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산림청 자료실을 찾았어요. 50년 전부터의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죠. 문득 1980년대 자료 사이에서 일본어로 된 논문 한 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정말 본인이 쓴 논문 맞습니까? 산림청 자료실에서 다카하시 교수의 1985년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산림녹화 실패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그가 주도했던 일본의 산림녹화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는 당시 홋카이도 지역의 산림복원을 맡았지만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논문 심사평에서 드러났습니다. 4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카하시의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주민 참여 없는 하향식 녹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반복됐죠. 특히 도쿄대 하시모토 교수는 한국이 성공한 건 마을 단위 자치 조직을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다카하시의 관료주의적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사평은 계속됐습니다. 홋카이도 프로젝트는 5년간 정부 예산 28억 엔을 투입했지만 묘목 생존율이 15%에 그쳤다고 해요.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률은 85%를 넘었죠. 다카하시는 이에 대해 토양과 기후 차이 때문이라고 반박했지만 심사위원들은 결정적인 차이는 주민 참여 유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다카하시가 한국의 성공을 부정하려 했던 건 결국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였죠. 그의 하향식 정책이 실패로 끝났을 때 한국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태블릿에서 봤던 자료들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외국 원조 금액은 과대 계상되어 있었고 일부 수치는 맥락과 다르게 인용되어 있었죠. 그가 보여준 진실은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보여준 태블릿 속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수치들이 눈에 띄게 부풀려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원조 금액을 연간 8천만 달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 기록은 그 절반인 4천만 달러였죠. 유엔 원조금도 2천만 달러가 아닌 8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수치를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한 점이었어요. 외국 묘목 수입량을 전체 식재 수량인 것처럼 표시했고 정부 예산에 민간 투자금을 포함시켜 마치 모든 게 외부 지원인 것처럼 조작했더군요. 산림녹화 성공률도 조작됐습니다. 전국 평균 85%를 넘는 성공률을 골짜기 일부 지역의 저조한 수치로 대체해 표기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주민 참여율 수치였습니다. 다카하시는 이를 10% 미만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정부 문서에는 전 국민의 73%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철저히 왜곡했던 겁니다. 다음 날 현대자동차 환경연구소의 김진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연구소 건물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있었고 옥상에는 작은 숲이 조성되어 있었죠. 김 연구원은 먼저 1960년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시절 공무원들은 나무를 심은 실적에 따라 월급이 달라졌다고 해요. 식목일에 심은 나무의 생존율이 90%를 넘으면 보너스를 받았고 80% 미만이면 급여가 깎였다고 합니다. 건목 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주민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 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허가증에는 벌목할 나무의 위치와 수량이 정확히 기재됐고 심을 묘목의 수량도 명시됐죠. 한 그루를 베면 5그루를 심어야 했는데 이는 자연 고사율을 고려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위반자 처벌도 엄격했습니다. 첫 적발 시에는 묘목 10그루를 심어야 했고 두 번째는 20그루, 세 번째는 마을 총회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물었죠. 벌금은 마을 살림 기금으로 적립되어 새로운 묘목을 사는 데 사용됐다고 해요. 화전민 이주 정책은 더욱 획기적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가구당 300평의 농지와 20평 규모의 주택을 제공했어요. 농업 기술 교육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됐고
작물 재배부터 가축 사육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산림관리인 우선 채용 제도였습니다. 화전민들의 산림 경험을 인정해 산림청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고 월급과 함께 4대 보험까지 보장했다고 합니다. 김 연구원은 이제 이런 전통이 기업의 환경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임직원들과 함께 현대 그린존 사업을 진행하고 삼성은 반도체 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죠. 50년 전 시작된 나무 심기가 이제는 기업의 환경 보호 문화로 발전한 겁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환경 보호는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꾸며 이어지고 있었네요. 1970년대에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로, 이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며 다음 날 있을 환경 포럼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컨벤션 센터 로비에서 다카하시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의 과거 논문을 언급하자 표정이 순간 굳어졌네요. 그는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제 손에는 이미 분명한 증거가 쥐어져 있었어요. 강원도 화전민 마을의 30년 기록장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림청의 건목 제도 문서, 산불조심 어머니회의 활동 사진, 기업들의 환경보호 활동 자료를 차례로 펼쳐놓았죠. 교수의 외국 원조 자료는 실제 금액의 2배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닌 한국인들의 자발적 참여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다카하시 교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네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고개를 숙인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산림 녹화는 단순한 정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자연을 되살린 커다란 환경운동이었던 거죠. 회의장을 나와 잠시 걸었습니다. 서울숲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아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네요. 강원도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 이소연 활동가가 보여준 빛바랜 사진들, 김진우 연구원의 진심 어린 설명까지 이 모든 순간이 제 고정관념을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컨벤션 센터를 향했습니다. 오늘은 다카하시 교수의 발표가 예정된 날이었죠. 센터로 들어서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곳이 눈앞에 있었어요. 한 달 전 의심 가득한 마음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때가 문득 떠올랐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부 정책의 성공 사례를 찾으러 왔었죠. 미세먼지와 산업화의 부작용만 보도되던 한국의 다른 면을 취재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취재를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자연을 되살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루 종일 산에 묘목을 심고 밤에는 산불 감시를 하던 주민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산불 조심 어머니회의 낡은 기록장에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켜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전민들의 새로운 삶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산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산림관리인이 되어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들까지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었네요. 베를린의 편집장에게 보낼 원고를 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나라가 자연과 함께 성장해온 특별한 이야기였죠. 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참여, 기업의 실천이 하나로 이어진 독특한 환경 보호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 박 주무관이 보여줬던 그 산을 다시 찾았어요. 50년 전 민둥산이었던 그곳에서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한국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 이야기는 제게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네요.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산림 녹화 이야기는 제게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네요.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귀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박 주무관과 이소연 활동가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산림청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시아 산림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산림 녹화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 방지, 베트남의 열대우림 복원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어요. 제가 가진 환경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을 살려 기록과 연구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 했네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베를린의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는 건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결국 편집장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 성공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다행히 편집장은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2년간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한국의 환경보호 역사에 작은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요. 5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이제 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채널에서 20번째 이내로 다신 분들께 랜덤으로 3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